자, 부동산 경매 현장 사례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법정지상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상 등기부등본의 등기가 설정되기 때문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권리관계가 좀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권리 분석이 가능한데, 이 법정지상권하고 그 외에 몇 개들은 말소 기준 권리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혼란스러운 듯 합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는 뭐 임차인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의 문제, 또 유치권의 문제, 요 세 가지가 현장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사례 중에 몇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중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역시 등기부에 등기는 안 되지만 전입신고라는 명확한 시점이 있고요. 확정일자라는 명확한 시점이 있고, 보증금이 소액이냐 아니라는 그 명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또 유치권에 대한 것은 원론적인 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의 문제가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 또 채권이 그 물건에 직접 투여된 채권이냐라는 문제니까 이거는 현장에서만 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으로 유치권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유익한 답변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답변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법정지상권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가압류가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성립한다. 이렇게 질문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거의 뭐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해도 다들 외우고는 계실 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됐고요.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었어야 되고요. 그랬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게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경매될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냐? 무조건 성립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한 우리 정확한 판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뭐 저당권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고요. 판례가 꽤 오래전에 바뀌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는 뭐예요? 압류.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압류라는 거는 뭐 조세 체납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를 집행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압류를 집행을 했다가 그게 본압류로 가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집행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이 돼서요. 그 경매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그 취지가 등기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인한 압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는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게 꼭 근저당권만, 담보 물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판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등기부등본상에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전 채권이 있는 자는 경매 신청을 하죠. 많은 분들이 가압류가 집행이 돼야지만 이 가압류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압류 채권으로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강제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요, 보전 처분 절차일 뿐이고요. 그래서 장래에 확정될 본안 소송의 판결, 그 실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에 불과해요. 그래서
굳이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 결과의 실익을 내가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압류, 금전채권인 경우에 가압류, 어떤 일정한 행위채권일 경우에는 가처분이죠. 이런 보존 처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재산이 아파트가 있는데 또 공장이 있는데 그거를 빼돌릴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고 금전채권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바로 경매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개시가 날 수 있죠. 그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이 가압류를 미리 집행했습니다. 이거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고 금전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뭐 소송의 피고니까요, 자기가 당연히 알겠죠. 나한테 돈을 받을 사람이 나한테 그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진행됐다. 소송의 원인은 뭐예요? 거기서 승소해서 그 승소 판결문으로 내 재산을 경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든가 뭐 진이든 허위든 간에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막을 필요가 있다 해서 가압류를 먼저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경매가 개시됐다라고 한다면 요 경매 개시 시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요 경매 개시로 본압류로서 효력을 발생한 이 가압류 시점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하단의 판시 내용입니다.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요.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됐다. 가압류라는 건 말 그대로 미리 가짜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미리 하는 압류에 불과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소송을 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그래서 경매를 진행해야 비로소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 가압류 집행해놓고 본안소송했는데 여기서 패소할 수도 있겠죠. 가압류 채권자가. 뭐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해서 가압류를 집행하고 본안 소송을 했는데 이미 그 채권은 소멸했다라든가 예전에 갚았다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원인이 없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판결이 나게 되면 가압류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 경매 신청까지 됐고요.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서 본압류로 이행이 됐습니다. 이 본압류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그러니까 가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시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가압류가 집행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 시점으로 그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는지 또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판시 내용입니다.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았어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거는 뭐 담보 물건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그 판례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도 그 제3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판례가 나오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자, 토지 지분과 건물 전부가 매매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갑이 한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토지와 건물을 갑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토지의 2분의 1만, 전부는 아니고요. 토지의 2분의 1 지분하고요. 건물 전부, 그러니까 토지는 반만, 건물은 전부를 을에게 매도했대요. 이러고 나서 갑은 아직 토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 갑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2분의 1 토지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 이럴 경우에 그걸 낙찰받은 사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후에 갑의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매각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조금 애매하죠.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일단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갑의 소유였고요. 그 위에 뭐 건물, 주택이라고 할게요. 역시 갑의 소유였습니다. 갑.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는 토지 전부와 건물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 이 토지의 지분의 1, 2분의 1을 이 부분을 을, 그 다음에 주택 전부를 을에게 매도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갑 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있게 된 이런 형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이랬을 때 갑 지분, 요 2분의 1 지분이 매각된다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요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토지 지분 매각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를 하나 좀 먼저 볼게요. 토지 지분 매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에 설정해주는 그런 처분 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돼서 안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토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명이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공유를 할 수도 있죠. 자, A와 B와 C가 3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위에 주택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A 지분만 매각이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의 문제에서는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그 토지 전부 아니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법정지상권이 그 효력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부분인데 토지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 나눔이 아니죠. 그죠? 전체 소유권,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의 몇 %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A 지분에 대해서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 지분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엔 이 토지 전부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셈이 돼버리고요. 그런 경우에 B와 C는 자기가 돈을 빌려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자기 토지가 매각된 것도 아닌데 그냥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그렇죠?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이 그림에서는 B와 C의 지분이 되겠죠. 이 사람들의 지분에까지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 경매 사건에서 그 지분 매각 사건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린 그 구분 소유적 공유인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토지 지분 매각 사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런데 요 판례를 떠나서요. 지금 다시 질문으로 왔을 때요. 이미 건물 소유자가 전부가 을한테 넘어갔고요. 그죠? 토지 지분 중에 2분의 1이 을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때 갑의 지분이 매각된다라고 한다면 요 갑 지분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 법정지상권은 어떤 때 성립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그게 달라졌을 때 성립하는 게 법정지상권이라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미 매각 시점부터 갑과 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매 사건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법정지상권은 없다. 새롭게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데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경우죠. 갑이 토지와 건물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데 팔면 다 파는데 자기 땅 2분의 1을 남겨놓고 토지는 2분의 1 지분만, 건물은 전부를 이렇게 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또 을 입장에서도 그런 토지의 사용권을 전부 다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토지 지분을, 이 주택을 매수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이 사례는 구분 소유적 공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토지가 있었고요. 주택이 있었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물론 다 전체가 갑과 갑의 소유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 이런 갑과 갑의 소유였는데 이 주택은 지금 뭐 앉은 면적이 바닥 면적이 한 30평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이 토지는 전체가 한 1000평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30평. 토지는 1000평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을이 와서 요 주택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이 집을 좀 사고 싶습니다. 뭐 주위 환경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하니까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 입장에서는 나도 여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지분 어차피 요 토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요렇게 잘라서 500평 하고 요쪽 500평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토지와 건물을 을한테 매도했다고 볼게요. 을, 요것도 을, 요렇게. 이럴 때 가장 확실하고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토지 자체를 500평씩 분필했어요. 분할해가지고 각각의 지번을 달리해서 요거 전체를 매각을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무슨 이유에서든 그냥 1000평짜리 토지니까 500평만 지분으로 가져가시고 요쪽 당신이 쓰세요. 나는 여기다 새 집을 짓겠습니다. 갑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의견을 을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거는 갑 소유로 여전히 남아 있을 거고요. 요 토지와 건물은 을로 넘어갔죠. 이런 경우에 갑의 토지가 경매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요 갑 소유의 토지, 요 토지 위에 지상 건물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주택까지 같이 매도했으니까 그 이후에 여기다가 자기가 살 집을 새로 지었다. 그죠? 새로 지었다. 그리고 이건 뭐 미등기라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요거까지 같이 잡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질문의 사례는요. 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그 건물이 그 토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2분의 1 지분 빼고 팔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렇게 불안정한 주택을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일 때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 500평이 한 필지, 요 500평이 한 필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요 500평을 근데 등기상으로는 한 필지로 해서 공유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 500평에 대한 2분의 1, 요 500평에 대한 2분의 1을 서로 쌍방이 갑과 을이 명의 신탁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환가 경매를 하지 않고요. 판사가 실물 분할하는 걸로, 현물 분할하는 걸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지적상, 등기상 500평씩 500평씩 나눠서 이거는 갑의 소유, 이거는 을의 소유로 하라. 판결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요 개념이 일반적인 공유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아닌 한은요. 토지 지분 매각 사건에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없고요. 다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등기에 표시되는 건 아니고요. 등기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일반 공유와 표시가 똑같이 되는데 그거는 현장에 가서 이 건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지금 갑의 지분이 매각되는 거니까 을은 좀 협조적일 수 있거든요. 을한테 처음에 매수하면서 2분의 1 지분만 취득한 게 이게 어떤 특별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사용해 왔는지 요거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캐치를 해서 이 관계가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원론적인 그 공유인지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